우리 아이가 입시 경쟁이 있느냐 없느냐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그럼 입시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부머리의 발견 네. 여기에 있는 4가지 검사를 통해서 해보시면 오늘은 공부머리의 발견의 저자이신 심정섭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치동하고 우리 강남에서 20여 년 동안 입시 지도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 우리 책도 쓰고 또 강연도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 학군이나 입시 상담도 해드리고 자녀 교육에 필요한 조언도 드리고 있는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20년간 네. 대치동에서 이제 입시 지도 전문가로 활동하셨는데요. 네네.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하는 직업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주로 맡았던 입시는 약간 수시, 그러니까 요즘 수시 정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수능을 봐서 이제 가는 그거보다 이제 영어 우수자 전형이라든지 뭐 옛날 특기자 전형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재외국민 특례 입시라고 하는 그런 입시 영역을 주로 한 20여 년 정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데 도움을 좀 줬고 또 편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우리 재수를 하지 않고 이제 대학교 1, 2학년을 뭐 다니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학부로 들어가서 이제 3, 4학년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는 그런 학생들 이제 입시 지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우리 교육 전문가님들하고 조금 다른 그런 경험을 가졌던 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모습을 굉장히 좀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뭐 입시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 대학을 가느냐 그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입시를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한 3, 4년 후에 이제 졸업하고 오는 제자들이 그 취업이 안 되는 좀 현실을 보면서 과연 소위 말하는 이제 4년제 대학에 무조건 아이가 가기만 하면 그 인생이 해결되는 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회의를 좀 많이 갖게 됐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이런 좀 입시를 넘어서 이제 사회에 나아가서도 성공을 하고 또 잘할 수 있는 또 뭐 변하는 미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려면 좀 어떤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관심사로 이제 뭐 다양하게 아이들 또 1대1로 상담도 해주면서 좀 다양한 방법론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소위 어떻게 하면 요 교육의 틀 안에서 네. 이 어떤 아이의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명문대를 보낼 수 있는가 그런 제도들을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수능 킬러 문제 배제 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이슈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교육 현황과 상황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잘 아시다시피 그 킬러 문제가 배제되고 좀 수능이 쉬워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반수생이 늘어나는 요즘 지금 의대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대 지금 정시로 수능 정시로 해서 가려면 전과목 만점에 가깝게 모의고사 때는 그렇게 하고 실제 수능 시험장에 가서 한 3, 4개 정도 틀려야 본인이 원하는 사실 의대를 갈 수 있는 아니면 사실은 재수삼수를 해서라도 그런 뭐 지방 의대라도 가려고 그러면은 거의 모든 게 다 수능이 111 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우리 의대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수능을 한 지금 47만 명 정도, 44만 명 그 정도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상위 정말 0.01%.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수능 시험이라는 게 또 평소에 모의고사 본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또 잘 본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고배를 맞았던 많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의대를 못 가고 그냥 뭐 다른 전공으로 갔는데 이번에 수능이 쉬워진대.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한 번 더 해보죠. 한 번 더 해보자. 이게 반수생이 지금 막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제가 대한민국 입시지도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그 입시 제도는 아니면 교육의 어떤 이 틀을 자꾸 바꾸는 거는 잘못된 성형수술과 같다. 기본적으로 학벌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에 나와서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상관없이 그냥 균등하게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돼 있고 사회적인 정서가 돼 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학벌에 목을 매거나 아니면 어떤 뭐 특정 대학에 가려고 그러는 게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개혁이라든지 교육적인 개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만 이렇게 한번
왜 성형 중독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죠? 여기 잘못됐다고 해서 여기 또 망쳐했고 고쳤는데 여기 또 푹 무너지면은 또 다른 데 또 해야 되고 다른 데 하면 만지면 만질수록 그 망가지는 좀 그런 게 우리 지금 입시제도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전부터 좀 제 소신은 입시제도는 건드리지 않는 게 지금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수시 정시 나눠진 것도 그렇고 왜 킬러 문제가 나오게 됐느냐. 그것도 사실 영어가 절대평가됐거든요. 절대평가되고 나니까 상대평가 내신 보는 거는 국어하고 수학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다 변별력 없이 내버리면은 나중에 사실 정시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수시로 들어갈 때 수능 최저 등급을 네. 맞추면은 되는 게 있는데 그 한 등급 차이로 이제 떨어지고 붙고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그런 문제 출제하는 당국에서 이거 좀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이런 좀 꽈서 내는 문제를 내야겠다 이렇게 지금 그 다 이유가 있어서 사실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이제 하나만 사실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닌 문제죠. 더 혼란만 가중시킬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런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이제 저자님께서 소장님께서 공부머리의 발견이라는 네. 책을 써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런 걸 한번 발견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뭐 기존 체제에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네.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궁금한 게 좀 네.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네. 싶은 게 저희가 학군과 좀 사교육을 고민하기 네. 전에 네. 알아야 하는 입시 현실을 알면 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거 한번 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 때마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가 4년제 대학 정원이 35만이거든요. 근데 35만 중에 4년 후에 졸업을 했을 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에 가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10에서 15만, 15만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5만이죠. 이렇게 된 현실이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IMF 구제금융 1998년 받으면서 그때 이후에 그런 경제 성장률이 그 이후로는 계속 뭐 3, 40%, 3, 4%씩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는 거의 1, 2%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1, 2% 성장하는 상황에서 신규 대졸자의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점점 그러면 이론적으로 가만히 놓고만 생각해도 35만이 4년제 대학을 가는데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가 상위 15만에 들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위 20만에 들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런 고민을 사실 이제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대학적으로도 생각하면 이제 인서울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을까? 인서울이라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런 100여 개가 넘는 대학교 가운데 한 탑 30위권 정도 대학이 이제 인서울이라고 보통 하는 거죠. 근데 인서울이 아까 말씀하셨던 정원을 합치면 한 1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탑 30위권 정도의 그 대학에 들어가야 본인이 전공한 걸로 갖고 정규직의 어떤 취업의 기회라든지 사회적인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수능을 보통 한 44만 정도 우리 좀 봤다라고 그러면 상위 10만 정도 안에 들어야 되는 건데 25%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러면 한 25% 안에 네. 뭐 들어야 되는 건데 이 가운데 상위 10만 가운데 재수생이 반 이상이죠. 그래요? 네. 여기서 또 하나 현타가 오는 거죠. 왜 그러면 의대는 재수 3수 이상이 3분의 2입니다. 진짜요? 재수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학생들은 3분의 1,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의대를 딱 신입생으로 갔으면 네. 3분의 2가 3분의 2가 재수 3수 이상이죠. 와, 사수 5수까지 있죠. 3,000명 중에 2,000명이 네. 재수 재수 3수 이상이죠. 보수생도 있고요. 네. 지금 그러면 현역으로 갈 수 있는 학생은 1000명이죠. 서울대는 어떨까요? 반 정도가 지금 거의 재수생이죠. 탑10 대학은 거의 45%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50%죠. 이렇게 생각하면 상위 10만이 그래 그러면 우리 애가 상위 한 25%? 그러면 이제 중학교 내신 성적 기준으로 해서 국영수 올 A 정도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위 한 뭐 25에서 30% 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제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네. 지금 중학교 성적을 절대평가하거든요. 네. 중학교 성적에서 A는 최상위권이 아니라 그냥 중상위권이라고. 그럼 이 지금 중학교 때 국영수로 올 A를 받았던 학생이 올라가서 사실 아까 재수생들과 경쟁을 했을 때 본인이 그럼 상위 10에서 15만에 들 가능성은
반 정도로 줄여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현역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상위 10만 중에 한 5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아이가 입시 경쟁이 있느냐 없느냐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국영수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하는 이제 학군과 사교육을 고민하기 전에 이것 입시도 어쩌게 보면 레이스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42.195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 체력이 42km를 달릴 수 있는 체력인지 그건 이제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루에 2-3시간씩 거의 6년 이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지 능력과 또 본인의 의지와 이런 게 돼 있는 학생들은 입시라는 레이스를 달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들러리를 써주는 거거든요. 상위 10에서 20%의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경쟁을 해줘야 되는 우리 야구 우리 다 남자들이라 좀 야구를 지금 마이너리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이저리그 올라가면은 정말 완전히 꽃길이 열리는 거죠. 네. 뭐 완전히 대우가 달라지고.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한 명의 메이저 선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마이너리그가 몇 명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에서 그 안에서 계속 경기를 해주고 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상위 10에서 15% 입시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시험을 같이 봐주는 그런 그 러닝 메이트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런 아이들 중에서 상위 15에서 20%만 우리 한 30-40% 정도까지는 뭐 러닝 메이트로 같이 뛴다. 그러다가 본인이 또 그런 공부하는 쪽의 길을 찾고 그러면 괜찮은데 최소한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50% 이하는 이 레이스를 뜨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야구를 뭐 취미로 정도 해야지 마이너리그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마이너리그라는 그 혹독한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입시 경쟁 레이스에 우리 아이들이 다 가야 되는가 이 고민이고 이 합리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된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데는 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갈 때 얘가 진짜 연구중심 대학, 김나지움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연구중심 대학 4년제 학부나 대학원 정도를 공부할 뭐 의사나 아니면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할 애들, IT 전문직을 할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쪽 길로 가게 해주는데 근데 언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갈려요? 네. 아. 그리고 아니면 실무 중심의 그런 전문대 정도 나와서 실무 중심의 일을 할 아이인지 네. 아니면 직업교육을 특성화 학교 같은 직업교육을 가야 될 아이인지 그거의 가르마 타기를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부모님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또 현실적인 얘기긴 한데 초등학교 때만 아이들을 문제집 푸는 공부를 시켜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얘가 인지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우리는 자꾸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사다리를 잡기 위해서는 안 돼도 그러면 학군을 바꿔볼까? 학원을 바꿔볼까? 과외 선생님을 붙여볼까? 얘가 좀 뭐 동기부여를 해주면 더 열심히 할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꾸 희망 고문을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그래도 입시밖에 없으니까 이걸 해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아까 하위 20% 안에 들어가면 네. 그렇게 6년을 보내고 나면 자존감대로 떨어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입시와 사교육이라고 하는 그 레이스잖아요. 네. 그 레이스를 뛰기 전에 정말 뛸만한 레이스인가? 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식적인 질문을 제가 계속 던졌던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 아이가 뛸만한 레이스가 아닌 거예요. 네. 이 입시 공부, 문제집 푸는 공부 음. 여기 안 맞다고 해도 잘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없다, 안 된다라고 뭐 그렇게들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사례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시 경쟁이 아까 여러 가지 공부머리 테스트라는 게 있죠. 다중지능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아이가 입시 쪽으로 좀 승부를 보기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지능을 길러주면 된다고 네. 보거든요. 이제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그런 미래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부분에서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단순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단순 코딩을 한다든지 단순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까 그 포토샵 우리 처리하는 것도 봤는데 그걸 AI가 붙어서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그런 기획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그 이전에는 직원을 2-3명 둘 일들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단순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지고 10년 내에 그럼 늘어나는 일자리는 뭐냐면 사람을 부딪히는 거.
몸을 써가지고 어떤 실행을 하는 그런 역할들 이런 거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 등급으로 하면 1등급에서 9등급쯤 상대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1, 2등급의 일자리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회사나 이런 거 신생 회사하고 그럴 때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그 두세 명만 모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을 줄 수 있고 네. 아니면 그 아웃소싱 주는 일 앞으로 대부분 인공지능이 다 팔로우업을 해주고 기본적인 맞아요. 아이디어만 주면 이 대본을 하나 써서 줘. 네. 그다음에 이 PPT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 지금까지는 PPT 아웃소싱하고 뭐 이랬던 걸 그 부분을 다 AI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시대에는 상위 1, 2등급 아이들의 일자리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위험하냐? 3, 4, 5등급. 네. 얘를 문제집 푸는 공부를 시키기도 그렇고 안 시키기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이 가장 사실 애매해지는 거고 지금 6, 7, 8등급은 이미 사실은 공부 쪽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한번 경험하게 한다든지 네가 좋아하는 걸 뭘 하라고 그런다든지 이런 좀 전략적인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그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지금 3, 4, 5등급의 좀 애매한 학생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저는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너무 요즘 많죠, 제일 많은 사실. 게 사실 유튜브에 너무 많죠. 예. 네. 유튜브 우리 경제 지금 우리 저기지 않습니까? 경제 쪽에서 학벌 좋으신 분은 그렇게 많으신가? 아니면 정말 근성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정말 이거 한 우물 이걸 파겠다. 음. 그리고 우리 지금 증권 뭐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중요한 어떤 그 아이템이 있었을 때 그 제대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냥 좋은 학교 나와서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약간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한 분야의 그 고수가 되신 분들 보면 전공도 안 했는데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계속 팠더니 그 부분에서 일가를 이루게 돼서 요즘은 우리도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누구 초청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은 학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실적이 있는가. 네,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사실 몇 번, 두세 번 초청해서 물어보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네. 그 진짜 이제 이게 너무 이런 서로 이렇게 채널이 많아지고 막 그런 다양한 그 정보를 노출하니까 이제 옥석이 금방금방 가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지능을 더 강화하는 게 애매하게 문제집 푸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예가 없잖아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유튜브 분야만 해도 그런 예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도 문제집 푸는 거 말고 무슨 길이 있겠어 이렇게 너무 체념을 하고 안 알아보셔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게 또 이론적으로 뭐 그 사교육비 줄이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 아예 자존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만약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학원을 계속 다녔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아이의 자존감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는 뭐 국영수 다 하지 말고 국영수 중에 제일 잘하는 과목 하나 하고 나머지 시간 난 3, 4일은 너 뭐 만드는 거 좋아해? 그럼 목공 학원에 한번 가봐. 아니면 코딩 같은 걸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네가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은 컴퓨터 뭐 요즘 미드저니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뭐 새로 이렇게 디자인하는 걸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5, 6년 정도 길렀다면 맞아요. 괜찮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 꼭지에도 그걸 넣었는데요. 제 주변의 지인들 자녀 중에서 그 소위 말해서 정규직 취업하는 학생을 제가 거의 못 보거든요. 대부분 보면 가족 채용이 많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도 나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구입하고 비정규직 돌고 그러니까 그거 할 바야 그냥 아빠 하는 일 그냥 물려받아서 뭐 이렇게 하라고 가업을 물려받거나 뭐 이런 가족 채용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한 학생 중에도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좀 했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그 유명한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굉장히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본인은 이 컴퓨터 게임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래픽이나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좀 잘 했으면 이제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님은 좀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다. 공부가 애매하면 그렇게도 하고 좀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어머니께서 이 고등학교 꼭 졸업하고 최소한 인서울대학은 나와야지 네가 뭘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재수까지 시켜가지고 인서울대학에 갔는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못 갔잖아요. 2년 정도 다니고 휴학하는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과는 나름대로 취업이 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나와서 아버님 회사에 가서 그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이나 그런 거 하는데 너무 자기는 재밌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고 싶었던. 원래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럼 차라리 그 학생이 한 5, 6년을 그쪽 분야를 제대로 파가지고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 아버님 도와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큰 좀 도움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비슷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우리 한 학생인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내신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수능에 올인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이 얘가 고등학교 졸업생이 없으면 안 된다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정외과 같은 탑 30, 50위권의 정외과 정도를 갔는데 역시 2년 정도 다녀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우리 전공을 해서 취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정치 외교 그렇죠. 해가지고 뭘 할까요? 지금 그분뿐만 쉽지가 아니라 않은데. 사실 뭐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취업하는 게 사람들은- 문과 쪽은 사실 너무 네. 힘들어요. 경영경제 경영경제도 한 30%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각자 도생을 사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은 이 친구가 2년 역시 휴학하고 요즘 주식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공부를 해보니까 본인이 전공했던 것보다 이게 너무 재밌대. 사회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 지금 요즘에도 최근에 한 20대 MZ 세대를 타겟으로 한 그런 경제 유튜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유태인적인 마인드로 너는 그럼 공부가 아니니까 그러면 경영경제 쪽으로 하고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새로 각 과강을 받는 그런 분야에서 좀 연구를 해라. 남는 시간 그런 학원을 보내줘. 네. 할 수 있는 창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지금 5, 6년 군대 갔다 온 시간까지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지금 뭐 채널 하나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좀 부모님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안목을 갖고 중심을 갖고 또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면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게임이나 쓸데없는 거 하는 시간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본인이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인터뷰 한 분 했는데 그분이 보니까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창업 새내기들을 교육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신이 동기부여하고 그분들한테 엄청나게 피드백을 주시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길로 가셨고 그렇게 자기가 가르쳤고 그거를 하게 하니까 월천만 원 버는 거는 사실 네. 2년, 3년 지나면 다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해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해진 이 입시 위주의 요것만 보는 거지. 그렇죠. 그 외부의 것을 못 보니까 이게 최선인 거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막 수백 명 제자들을 만들었는데 500 버는 건 너무 쉽고 그렇죠. 1000도 2년만 하면 되고 네. 오히려 그 이후에 이거 혼자 버는 게 한계가 2, 3천만 원까지는 혼자 막 알아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위임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확실히 어떤 세계를 보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다른가 그게 참.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되고 네. 그러니까 공부가 애매한 학생들의 진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게 앞으로 교육계에서도 큰 화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20대에 명문대 합격을 교육의 목표로 잡지 말고 30, 40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삼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아까 만약에 이걸 저는 대안사교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뭐 공교육을 그만두게 하고 바로 뭐 사회로 나와서 창업을 해라 뭐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 기존에 있는 제도권 교육을 좀 받으면서 그때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국영수 중에 제일 잘하는 과목 한 과목 그래야지 이제 학교 다니는 보람도 있고 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자신감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하고 남는 3, 4일을 이런 진짜 고등학생들을 위한 창업스쿨이라든지 고등학생을 위한 뭐 경제 공부라든지 그다음 본인의 그 적성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원래는 그걸 이제 우리 특성화 교육이라는 데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특성학교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뭐 정서적인 문제 고민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데도 그냥 다 인문계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번에는 책 그런 걸 해서 우리 아이의 진짜 강점이 이런 쪽이라는 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해주고 앞으로 사교육에서도 저는 그걸 대안사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을 일종의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해주듯이 아예 강점 지능을 살려서 이 학생은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럼 아까 그런 분들 멘토를 또 연결해주고, 네. 그다음 방학 때라든지 그런 데 가서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고, 이거 재밌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아까 그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육체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타일이라든지 인테리어, 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목공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목공 이런 네.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만져서 뭐를 직접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지금은 이제 도구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막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경감된 부분이니까 본인이 어떻게 그리고 앞으로 3D 프린터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그런 힘들지 않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냥 문제집 푸는 공부를 애매하게 6년 동안 중고등교 학원을 하느니 네. 6년을 그런 노하우를 한다고 그러면 맞아요. 그 학생이 사회 나왔을 때 그래서 커리어가 한 10년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창의적인 진로 지도를 하는데 그럼 우리 아이가 그럼 입시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좀 뭔가 혼선이 올 수 있고 기준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번에 공부머리의 발견 네. 여기에 있는 4가지 검사를 통해서 해보시면 그래 이 길이구나 용기를 내보자 우리 그리고 같이 또 그 뜻을 같이 아는 부모님들하고 우리 아이는 좀 창의적인 그런 새로운 어떤 진로를 한번 모색해보자 라고 하는 용기를 좀 내보셨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